서가 명가.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평화의 실현입니다. 지금 국제평화의 유지 책무에 대해서는 헌법에는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된 법률은 매우 미비합니다. 한 7개쯤 규정이 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법이라는 게 그중에 제일 크게 기본법으로 하고 있는 게 2010년도에 제정된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 교류 협력, 협력단 또 뭐 국제 협력 단의 파견에 관한 법률 등등 해서 일부 개별적인 법률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개별적인 법률은 대부분이 특정한 사안에서 국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뭐 보건 의료에 관한 협력법이라든가 해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력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법률 정도입니다. 그중에 가장 센 게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가 국군을 파견할 수도 있고 또 국군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파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파견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 보고도 해야 되고 등등 해서 이 법이 그나마 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은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국제평화 우리 헌법에서 이런 국제평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못 박아 있으면 국회는 그래 이 헌법적 의무가 아니고 책무죠. 어쩌면 권한도 있고 하니까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법률 체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헌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뼈대만 기본적인 골격만 중요한 것만 규정하지 모든 걸 다 할 수 없거든. 그러면 국회는 헌법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평화 유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분쟁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법적 제도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역시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할 의무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침략적 전쟁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우리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 침략적 전쟁이라는 것은 영토를 확장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입니다. 대응되는 개념은 자유전쟁입니다. 자유전쟁은 외국의 불법적인 무력 침공에 대해서 우리 국토와 영토와 똑같은 얘기네.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응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현실과 과제는 침략적 전쟁과 자유의 전쟁의 구별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또 누가 하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국제법 존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조 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우리 국내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뭐 조례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로 개서화되어 있죠. 이게 국내법입니다. 국제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관습법을 포함해가지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해놨습니다. 첫째,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 간의 법적 효력을 발동시키기로 합의한 문서로 된 합의가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사협정과 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으로 나눠집니다. 신사협정은 위반하더라도 전반은 신사가 아니군 하고 욕을 먹고 끝나는 거고 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위반하면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게 조약입니다. 그리고 조약에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에도 하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이 있고 하나는 일반 행정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조약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 헌법에 규정한 거는 딱 조약과 국제법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만 규정되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에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론이 있고 하나는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론론에 따르면 법이란 건 하나다. 이 하나의 지붕 아래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다. 이게 이론론이고, 이원론은 법에는 지붕이 두 개다. 국내법에 지붕이 있고 국제법에 지붕이 또 있다. 이원론에 따르면 국내법과 국제법이 모순되고 충돌될 여지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체계인데 뭐. 국내법적으로는 이렇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저렇다라고 해도 모순 충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론론에 따르면 모순과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죠. 법 체계가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의 헌법은 이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아리삼삼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론론을 할 수 있고 이론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압도적인 다수설과 헌법재판소 입장은 이론론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건 국제법 이게 아니고 하나의 법 체계에서 체계를 갖는 거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윗대가리가 뭡니까? 헌법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조약은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 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말은 조약은 이론론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르면 헌법보다는 미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약과 일반적으로 있는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이 국내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헌법부터 법률, 명령, 규칙,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법과 같은 효력만 가진다고 되어 있거든.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조약이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도 가능하지 않냐?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고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며 국회 동의를 어떻게 될 것이며 이걸 누가 판단할 것이며에 대한 것은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될수록 또 국제의 힘이 세계화가 될수록 이런 문제는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개별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의무 위반이다. 그러면 헌법 위반이다. 라는 문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은 우리가 1980년에 가입한 조약 체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쭉 해놓고 있는데 이걸 최소한 우리 국내법으로 법제화 시켜가지고 조약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조약 체계 외교부 장관이 지금 대부분 대리권 가지고 조약 체계를 하잖아요. 아주 가설명하고 쭉쭉 해놓는데 이게 전부 외교부 내의 지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된 게 아니라 법률이냐 지침이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지침을 위반했으면 위반해버렸네 끝납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법률에 규정된 것은 위법입니다.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국가 권력이 법치, 국가 원리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또 보장이 되려 그러면 최소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법으로 규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편의적인 절차나 부수적인 것은 당연히 하위법규로 내려가야 되겠죠. 즉 조약 체계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우리 헌법에는 빵 하고 규정해놓고도 구체적인 그 뚜껑을 딱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머지않아 되게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완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외 국민도 보호해야 된다.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보호해야 된다는 것하고 같이 맞물리겠죠. 이제 두 번째 기본권과 관련돼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사실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보통 권리와 법률상의 권리와 헌법상 권리는 구별됩니다. 헌법상 권리는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거고 법률상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갖는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 가장 큰 실익이 뭘까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법률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못합니다. 그것은 일반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평화적 생존권이 우리 헌법에 보면은 안전이랑 우리들의 자손의 무궁한 안전과 자유와 평화를 영원히 확보할 쭉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 문제부터 해서 뭐 핵 문제 이르기까지 너무나 우리가 지금 위험 사회, 불안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인 이상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화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헌법상 기본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최소한 헌법 규정이나 헌법 해석을 통해서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게 평화적 생존권은 기본권이다라고 했다가 또 2009년도에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평화 좋아, 평화롭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거는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헌법적인 이념과 목표와 헌법적인 가치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을 기본권으로 도출되는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뭐 그것은 각각 또 소수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헌법 해석을 통해서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또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 추구권 내용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뜨거운 논란이 됐던 게 양심적 병력 거부와 이제 양심의 자유와 관계죠. 우리 헌법에는 39조 제1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 정하는 바, 그래서 법률을 딱 열어보니 병력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처벌합니다. 형사처벌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 나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도 있고 양심의 자유도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이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나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식작용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나는 이게 옳다, 이게 가치다, 이게 맞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단순히 양심이 형성의 자유가 아니라 그 형성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자유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즉 내가 생각할 땐 종교든 비폭력 평화주의든 내 양심으로서는 내가 자율적인 인간이다. 그런데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가 이거 알면은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난 중요한 사항이다. 내가 총을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동포를 향해서 보초를 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발사해야 될지도 모르는, 나는 평화주의자야. 폭력이 싫어. 폭력이 없어야 돼. 반대하고 있는데 군대를 가라고? 나는 안 간다. 이게 양심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에 내 그런 도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나를 처벌해. 그러면 나는 처벌이 두려워서 가야 돼. 그러면서 나는 양심이 침해됐어. 그래서 이것은 양심의 침해다라고 해서 한 500건 되겠다, 그죠? 한 몇 년 전까지 한 200건 이상이었거든. 이 사건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 처벌받고 하다가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 위헌 아니다. 헌법 양심의 자유 침해한 게 아니다. 라고 판단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하면서 개인이 양심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하고 우리 지금 분단된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병력 의무를 진다는 헌법적인 가치하고를 둘이 형량을 해보면 군대 안 간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침해하는 게 아니다. 라고 계속 대법원은 계속 판결을 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는 2011년도에 중요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거 기본권 침해 아니다. 어차피 형량하고 법익을 이렇게 형량해 보는 거죠. 그랬었을 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그 당시에도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복무제를 두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안 하고 왜 꼭 형사처벌해야 되느냐? 차라리 뭐 돈을 더 내게 하든지 이건 모르지만 사람을 처벌하냐? 이제 이게 또 정점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도 헌법재판소 얘기하기는 그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가 2019 작년도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병력법의 규정이 기본적으로 병력법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데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법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면 처벌 맞다. 여기에 대해서 위헌은 아니다. 다만 이게 기본권을 제한하려 그러면 보다 덜 제한함으로써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러면 그 수단을 택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지금은 고민할 수 있는 게 대체복무제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직접 형사처벌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주문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를 하라! 도입을 해라! 라고 입법 촉구 결정을 했습니다. 입법 촉구 결정을 언제까지 하겠냐면 2019년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을 바꿔라. 그리고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위헌 결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헌은 그대로 위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 불합치는 모두 종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걸 무효로 해버리면 법이 없는 거잖아. 그럼 입법 공백 상태가 생기고 막 법적 혼란이 너무 세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이 유효하고 아니 그때까지 개정 안 하면 그때부터 법은 무효화된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잠정 적용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심적 병력 거부와 관련돼서 되게 한편으로는 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확장과 보장을 강화한 걸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늘 그렇듯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 하는 데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례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까지 왔습니다. 사실 현재 통일이라는 저는 두 가지를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단일 국가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통합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 통일이라는 겁니다. 즉 특정한 시점에서 이게 통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저는 이미 통일을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통일 자체가 과정입니다. 남북 교류를 하게 되고 어쩌면 분단됐었을 때부터 통일 과정이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통일이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평가가 지금 이 시기를 정말 남북국 시대로 분류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헌법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에서는 1987년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것을 헌법 4조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일이 해야 되나? 그럼 또 왜 해야 되냐? 그러면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지? 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화 돼가지고 상당히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형성한 게 사실 통일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헌 문제 나올 때마다 이게 되게 이념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 왔기 때문에 헌법 규범력이 되게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헌법적으로는 헌법 4조에서 이미 또 헌법 전문에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조국 통일에 신성한 의무까지 부여했습니다. 헌법에서. 그래서 국가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헌법적인 책무입니다. 현실적인 필요성과 물론 저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분단의 고통 또 이게 사회 구조적인 폭력이잖아요. 폭력 상태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그래서 평화하고도 부합하지도 않고 그러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가 또 경제 격차 해소 그러니까 또 이 기회에 우리가 통일되면은 한 8천만 9천만 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국가로 갈 수도 있고 뭐 등등 막 통일에 대한 필요성 또 지금 국방비 그만큼 주고 있고
뭐 그것까지 다 생각해 본다 그러면 통일의 필요성은 저는 현실적으로도 있고 또 규범적으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의 미래상은 뭐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규범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아직 매우 미약합니다. 통일헌법의 준비에 대해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저는 남북한 주민 전체가 인간소존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주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현재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법치국가 기본 논리는 난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도 갈 길이 멀어요. 그렇지만 통일국가에도 그런 국가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통일국가의 헌법,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통일국가 헌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되죠. 헌법이라는 게 그 나라의 국가의 미래상과 비전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통일국가 헌법은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남북한 주민 전체가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되게 슬픈 거는 우리가 1948년도 헌법을 만들고 9번 개정됐습니다만 처음 헌법 만들 때부터 북한 주민의 주권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헌법을 만들면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적인 가치의 대부분이 통일국가 헌법도 난 그대로 지향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통일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주권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인 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 유의할 것은 민족주의와 조화라고 되어 있는데 민족주의 저는 반대입니다. 민족주의 옳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뭐랄까 진보적인 내지 어떤 발전상에도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퇴행적인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남북 통일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야 우리가 통일의 당위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민족주의여야 되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치가 우리 민족에게 유리하냐 안 하냐 이게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외국인 근로자들 배척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을 침략해야 됩니다. 그런 논리가 민족주의에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민족주의는 저는 아주 위험한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유용한 활용해야 될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국제평화주의라든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라든가 하고 조화로울 수 있는 폐쇄적이고 닫힌 민족주의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열린 나도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민족주의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닫힌 민족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법적 과제는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은데 이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자 그러면 통일헌법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절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반드시 남북한 주민 전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둘째 통일헌법의 형식 이것은 뭐냐면 논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한헌법 개정하면 된다. 통일헌법을 새로 제정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형식 이것은 통일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반드시 어느 것이 옳고 그르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담느냐 문제고 또 중요한 것은 절차적으로 개정을 하든 통일헌법을 제정을 하든 남북한 주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하다 보면 뭐 통일국가의 이름, 뭐 국기, 국가 이것도 나올 수도 있겠고 수도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특히 우리는 통일이다 보니 북한에 있어서 그동안 해왔던 사법 재판, 그다음에 또 북한에서 있어왔던 입법 법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북한이 대외 관계를 맺었던 조약이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승계를 할 거냐, 뭐 등등 분단으로 인해서 이게 생겨났던 체제 불법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것도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헌법 개정에 관한 문제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의해서 평화통일만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통일헌법을 마련해야 되고 또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어떤 건지 전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헌법을 이건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최소한의 통일헌법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나 최소한의 통일국가의 미래사항 정도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해 놓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가 명가